네, 오늘은 제가 영어 어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영어를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영어 어순과 이제 한국어가 달라서 이 어순 감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가 어려운 일을 생각해보면 이제 많이 안 써봐서 그런데 많이 안 쓰는 이유는 많이 안 들어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보다 보니까 내가 이거에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말이 안 나오고 그러면 영어랑 한국어의 구조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영어 어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영어가 왜 어려운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영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쓰고 있는 모국어가 일단 한국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와 구조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이제 좀 확인하고 나면 그럼 내가 그 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또 실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세워야 할지 조금 이제 감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어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일단 영어랑 한국어는 정말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어, 그 다음에 가운데 나머지, 그리고 마지막 동사가 나오는 개념입니다. 근데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결정이 돼요.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목적어가 나올 때도 있고, 보어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가 나올 때도 있고,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점은 주어, 그리고 동사, 이 순서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어는 주어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중간에 이제 내용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동사를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주어 동사를 말해버리니까 더 직관적이고 더 확실한 이렇게 언어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생각해 볼 때 한국어는 비교적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알고 있을 경우는 주어를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사실 명령문이라는 형태를 제외하고서 평서문, 그 다음에 부정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명령문만을 제외하고 나서도 나머지는 주어가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영어에서는 뭐 비인칭 주어라는 말도 있고 가주어라는 말도 있고 심지어 무생물 주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주어 사용을 정말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 차이점들이 이제 한국어랑 다르다 보니까 아마 혼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동사의 시제 관련된 부분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형태도 조금 달리고 뉘앙스에 따라서 뭐 should have gone 아니면 뭐 have been going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을 쓰거나 그런 표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주어에 맞춰서 스위치가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I do 이런 식으로 갔는데 뭐 예를 들어 he로 바뀌면 he does, she does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고려를 해야 돼서 약간의 혼동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고 한국말을 보면 그래도 동사 자체를 보면 좀 시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주어 자체가 나나 아니면 그라고 해도 사실 간다? 이렇게 해서 뭐 뒤에가 뭐 s를 붙이거나 뭐 변형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어랑 한국어가 다른 어떤 사고의 전환 부분적에서 아마 뇌가 좀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 만들어내야 될 때 정말 창조해야 될 때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영어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되게 막 머리가 아파서 결국 기억에 남지 않고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이런 단계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야 될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해가 필요해요.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이해인데 이거는 영어 어순에 대한 이해예요. 처음에 그냥 많이 듣거나 많이 읽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돼요.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초보분들에게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grammar in use가 정말 좋거든요. 이게 표현이 grammar in use인데 실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grammar이기 때문에 베이직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 한 권 정도만 내가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웬만하면 의사소통이 다 가능하고요. 그거 하나만 정말 내가 달달달달 잘 암기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변형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사실 뭐 어학연수나 정말 교환 학생 갔다 온 것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권 자체를 정말 100번씩 아니면 내가 진짜 이게 나한테 소화되도록 내재화되도록 계속 반복해서 봐주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첫 시작을 grammar in use로 해주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grammar in use를 보는데 첫 번째는 기본 어순에 대한 이해예요. 주어나 동사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오는데 이 어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얼마나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들었을 때 이걸 바로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말을 한번 해볼 수 있는지까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자체가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색해지지 않아요. 이 과정은 사실 언어에 대한 감을 키우는 훈련인데, 문법이 애초에 존재한다기보다 언어 자체라는 말이 존재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학자들이 패턴을 발견해낸 거죠. 패턴을 발견해내고 범주하고 분류화를 시켜서 이건 이렇게 어떤 특정 성질에 대한 역할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처음부터 명사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냥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뭐라고 부르고,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짧은 단어들을 부르다 보니까 얘네들을 범주화시킬 수 있어서 명사라는 게 나왔고, 처음부터 동사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내가 뭔가를 서술해주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우리가 어떤 시간 흐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문서가 기록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름이 지나면서 이거는 과거에 했던 일이고 뭔가 구분 지어줘야겠다, 그러면서 시대가 발생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접속사는 왜 생겼나를 봤는데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장 하나 가지고 단문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을 서술할 때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근데 또 다른 얘기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의미를 계속 반전해주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접속사들이 나온 것 같아요. 나왔겠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 언어가 더 먼저 있었고,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게 그래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래머를 먼저 보고, 예를 들어 시험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걸 암기해서 이건 이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반대로 조금 바꿔서 내가 원래 이런 영어가 이렇게 쓰여 라는 걸 조금 이해하고 그 감으로 그냥 익히시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가 이거 조금 어떤 문제를 풀어도 이거 좀 어색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 이렇게 안 쓰는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제가 한국어를 그 원어민들에게 가르쳤을 때, 지금은 안 가르치는데 한 달 정도 가르쳤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언제 썼더라 하고 떠올려 보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 그렇게 안 써, 그게 너무 어색해, 이게 제 답변이었어요. 저는 뭐 조사도 몰랐고 어미조사 뭐 어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런 설명을 해줘도 원어민들도 순간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잠깐은 도움이 되고 뭔가 해소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감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어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출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을 예를 들어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I read a book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형해서 사용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grammar in use에도 많이 돼 있으니까 문장 하나가 있어. I read a book.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I don't read a book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주어를 또 바꾸는 거예요. He reads a book. 아니면 뭐 he doesn't read a book. 아니면 뭐 does he read a book.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스위칭을 해서 그게 얼마나 빠르게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내 뇌 안에서 자유롭게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주시면 좋고, 그 부분을 많이 연습해 주시면 아마 그 단수 복수, 그러니까 he has, 뭐 he does 이런 부분이 조금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익숙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단복수에서 기본 현재 시제 안에서 그 긍정문, 의문문, 그 다음에 부정문으로 바꾸는 게 되면, 그럼 이제 시제를 이제 과거에서도 이렇고 현재에서도 그렇고 미래에서도 이렇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이 현재 시제 안에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과거에서도 만들어보고 현재에서 다시 복습해보고 다시 미래에서도 만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장 자체를 보면 I go to school every day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건 현재에서 쓰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걸 과거에 쓰고 싶어요. 그럼 yesterday를 붙인 상태에서 I went to school yesterday. 그 다음 현재 I go to school every day. 그 다음에 미래 I will go to school tomorrow. 이런 식으로 yesterday, every day, tomorrow 이렇게 부사를 붙여가면서 내가 좀 의미를 생각해서 시제에 맞춰서 이렇게 좀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또 이제 I'm going to 이런 식으로 뭐 have been going 이런 식으로 진행형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뭐 조동사도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의미를 조금씩 확장해 가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가 됐다? 그럼 이제 뒤에 좀 추가적인 말들이 이제 조금씩 붙일 텐데, 그때 이제 기본 전치사랑 부사에 대해서 익히는 게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는 in이나 at이나 on 같은 경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at은 좀 한 점이고요. on은 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 in은 가장 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시간이나 아니면 장소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그 in, at,
온 이 전치사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보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at이 항상 점이라 그래서 꼭 모든 걸 다 이렇게 또 한 점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언어는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복잡한 문장으로 조금 수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본 표현, 그 다음에 기본 표현에서 긍정문, 의문문, 부정문 바꾸기, 그 다음에 이거를 시제로 변형을 시키기, 그 다음에 시제 안에서 간단한 전치사구 붙이기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가 기본이면 이젠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은 이제 관절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장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좀 크게 더 덧붙여지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접속사나 아니면 분사구문을 만들어서 문장을 더 길게 말한다고 해요. 뭐 기본적으로는 because, since, which 뭐 이런 것도 있고 and, but 뭐 이런 식도 있어요. 그래서 반전이 되냐 아니면은 그냥 쭉 내용이 이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접속사를 선택하셔서 내가 의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I like coffee but she likes tea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접속사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주어, 동사가 각각 하나씩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이제 문장 자체를 길어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더 이렇게 발화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제 상황 안에서 이제 좀 해보는 건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원어민하고 대화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계속 질문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이 안 된다. 그럼 챗GPT를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챗GPT 같은 경우도 사용하시는 방법을 위에다 이제 해놨고, 그게 유료, 무료가 요새 있어서 저도 이제 유료를 전환할 예정인데, 무료 같은 경우도 하루에 어느 정도 일정 할당량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일단 처음 해도 정말 충분하거든요. 10분도 넘기 때문에 10분을 챗GPT랑 매일매일 떠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스터디원 분들하고 아침마다 20분씩 해보니까 생각보다 다들 쉬워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진짜 좋은 도구를 두고서 우리가 못 쓰고 있으니까 GPT를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떤 원서나 아니면 뭐 팟캐스트 이런 걸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을 뭐 느낌을 영어로 표현해 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많으니까 자신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뭐 영어 일기 쓰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말하고 떠들고 뭐 녹음해보고 누구한테 보내보고 약간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해보고 그런 식으로 영어를 점점 더 늘리면 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인풋을 많이 해주고 꾸준하게 좋은 물이 들어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걸 내 말로 바꾸고 적용하는데 소화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분명히 이제 소화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다양한 형태에서 이제 복습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한글을 보고 영어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냥 직접적인 복습도 있지만 내가 어디 리스닝 아니면 팟캐스트에서 듣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보거나 신문에서 단어를 접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각각의 다른 복습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습을 접해주면 또 이제 내가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아웃풋을 내 말로 이제 전달하는 건데 처음에는 내가 쓰는 영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원어민들이 쓰는 걸 정확하게 일부를 따와서 그대로 내 말처럼 하는 거예요. 따라하기, 미믹 훈련이라고 하죠. 미러링 같은 건데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훈련들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하나 정도는 크게 통함기를 하셔서 그냥 언어의 전반적인 거에 대한 틀을 좀 익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언어에 있어서 학습에 가장 중요한 건 반복 훈련이에요. 한국말도 우리가 1년을 안 쓰면 아마 다 까먹을 거예요. 그만큼 언어는 반복 훈련을 좋아하고 또 뇌는 패턴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반복되는 부분을 익히고 또 학습해 나가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